태국 총리가 포퓰리즘 정치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유명 가수 리사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키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국제정치학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특히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큰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맥킨 교수님의 현대 포퓰리즘과 글로벌 정치 동향 수업은 제게 항상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정치에서 나타나는 유명인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유명인의 이름을 빌린 정치, 글로벌 포퓰리즘의 새로운 형태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자, 먼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퓰러스, 즉 사람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순수한 시민과 부패한 엘리트를 대립시키는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죠. 포퓰리즘의 핵심적 특징은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만 집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죠. 또한 포퓰리스트들은 종종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학을 사용하며 이성적 토론보다는 대중의 분노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현대 포퓰리즘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복잡성의 거부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포퓰리스트들은 이런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답을 제시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유명인의 이름을 빌린 정치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유명인의 인기라는 단순한 요소를 통해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우회하려는 시도인 거죠. 정치는 때로 한 사람의 유명세를 도구로 씁니다. 때로는 배우, 가수, 운동선수의 인기가 표로 환산되죠.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시작했어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부족한 정책적 비전을 유명인의 후광으로 가리는 현상, 이것이 바로 현대 포퓰리즘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브라질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현 대통령이 축구 스타 네이마르를 대선 지지 캠페인에 동원했습니다. 축구 강국인 브라질에서 네이마르의 지지는 상당한 표심 이동을 가져왔죠. 저는 떠오르는 질문을 노트에 적었어요. 스포츠 스타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다음 슬라이드에는 필리핀의 유명 배우가 한 정치인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 정치인이 유명 배우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내세웠어요. 이 배우는 정치 경험이 전무했지만 인기만으로 표를 모았죠. 저는 이 말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자리에 오른다니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떨까요? 한 정당이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정치 유세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온 팬들은 자신도 모르게 정치 집회에 참석한 셈이 된 거죠. 이건 단순한 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도자가 자기 정당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타인의 명성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정책의 내용은 공허해지고 유명인의 얼굴만 남는 거죠.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치가 연예인의 인기에 기대어 진정한 논의를 회피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닐까요? 이제 최근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잘 아는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인 리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최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농업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태국 출신 K-팝 스타 리사의 이미지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요. 이 말에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리사의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건가요? 태국 정부는 두리안 수출 진흥 캠페인의 얼굴로 리사를 내세우려 하고 있어요. 국내 농업 정책의 실패에서 관심을 돌리고 대신 수출과 국제적 인지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죠. 이번에는 태국 농촌 지역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건조한 논에 서 있는 한 농부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정부는 쌀을 안 먹나요? 두리안만 먹나요? 우리 농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K-팝 스타만 신경 쓰고 있어요. 우타이탄이 지역의 농민이라고 소개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마른 논과 파종을 위해 애쓰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비관적이었죠. 태국은 전통적으로 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쌀 농사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대신 수출용 과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두리안 같은 고부가가치 작물이죠. 문제는 이런 고부가가치 작물이 일부 대규모 농장에서만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소규모 농민들은 여전히 쌀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치인들이 실제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화려한 이미지로 관심을 돌리려 한다니요. 포퓰리즘 정치의 핵심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그런 전략의 일환이죠. 리사라는 스타를 내세워 국민들이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국 농민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K-팝 스타를 홍보하는데 혈세를 쓴다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화려한 이미지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배신이나 다름없죠. 특히 리사 같은 K-팝 스타가 한국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런 식의 정치가 지속될 경우 결국 국민들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정치적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포퓰리즘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맥킨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태국의 경제 현황, 외화 내빈의 성장 모델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 정치가 한국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볼까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태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 태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는 1.8%에 불과합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직후의 회복 시기보다도 낮은 수치죠. 저는 그래프를 유심히 살펴보며 필기했어요. 확실히 태국의 경제 성장세는 최근 들어 급격히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태국은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연평균 3.5%에서 4%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태국과 한국의 농업 협력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태국 농부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 현대화된 관계 시스템, 벼농사 현장의 모습들이었죠. 한국의 농업기술 지원으로 태국 북부 지역의 벼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청정수자원 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 태국은
농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최근에 태국 농촌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는데 황폐해진 논밭과 빈곤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패통탄 정부는 중국 중심의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주로 제조업 중심이죠. 농업 부문은 점점 더 외면받고 있고 그 결과 농민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맥킨 교수님은 마우스를 클릭해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농업 보조금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농업 보조금은 2020년 이후 30%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저는 그래프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쌀 생산국으로 유명한 태국이 자국의 농업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농업 무시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적인 양상이에요. 화려한 제조업 투자와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눈에 잘 띄고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쉽습니다. 반면 농업 지원은 눈에 잘 띄지 않고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죠. 교수님은 태국의 농촌과 도시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새로운 차트를 띄웠어요. 태국의 농촌 인구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정치적으로 무시되는 걸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명백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업을 무시하는 건 대체 왜인가요? 농민들은 상당한 비율의 인구를 차지하는데 그들의 표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맥킨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했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치적으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농민들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농촌 지역은 미디어의 주목도 덜 받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도시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중적 구호와 정책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 현대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 더욱 실감났어요.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국민의 필요보다 가시적인 성과와 인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 농업 부문 무시가 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맥킨 교수님은 식량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넘어갔어요. 농업 생산성 감소는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도시 빈곤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도시 인프라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결국 농업을 무시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열심히 필기하면서 포퓰리즘 정치가 실제로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 논의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패통탄 총리는 이런 경제적 실패와 농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무마하려 하고 있나요? 맥킨 교수님은 다시 처음에 보여주셨던 리사와 패통탄 총리의 사진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유명인의 이미지를 빌려 국민들의 관심을 실질적인 경제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맥킨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 경제 위기의 새로운 해결책인가, 포퓰리즘의 극치인가? 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최근 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디지털 지갑 1만 바트 지급 정책이죠. 이 정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태국 정부는 디지털 방식으로 국민 5천만 명에게 1인당 1만 바트, 달러로 약 4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전 국민에게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텐데요. 교수님, 이 정책에 소요되는 총 재정은 얼마인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총 1,570억 바트, 미화로는 약 5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는 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교실 안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맥킨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농촌 지역으로 보이는 곳에서 인터뷰 중인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돈보다 농업을 지원해주세요. 1만 바트는 몇 개월 지나면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입니다. 다음으로 방콕의 젊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이 돈은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1만 바트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교수님은 태국 SNS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화면을 띄웠어요. 현재 태국 SNS에서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정책이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만 늘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정치에서는 비슷한 현금 지급 정책들이 선거철마다 등장하곤 하니까요. 이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지갑이라는 방식은 농촌이나 고령층 같은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이 정책은 단기 지지율을 위한 현금 살포에 불과합니다. 인프라 투자나 산업 구조 개선 같은 장기적 경제 정책보다 훨씬 위험하죠. 맥킨 교수님은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60% 정도에 그치고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도 낮은 편이죠.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지갑을 통한 현금 지급은 결국 접근성이 좋은 도시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실질적 경제 전략 없음, 감성적 정책만 가득. 더구나 이런 대규모 현금 살포는 인플레이션 위험도 높입니다. 단기간에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급증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지급된 1만 바트의 실질 가치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포퓰리즘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회피하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현금 살포형 정책이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수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답변했고 교수님은 의견들을 종합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책은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디지털 지갑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국 정부의 또 다른 포퓰리즘적 행보, 바로 K-팝 스타 리사의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살펴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사는 태국 출신의 K-팝 그룹 블랙핑크 멤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리사를 두리안 수출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리사가 태국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태국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14세에 한국으로 건너가 K-팝 아이돌로 성장하고 훈련받았죠. 그런데도 태국 정부는 마치 리사가
태국 문화의 대표인 것처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꽤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훈련받은 K-팝 스타를 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맥킨 교수님은 태국 SNS의 반응들을 모아놓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리사를 이용하려는 정치쇼다. 이럴 거면 리사를 총리로 해라 같은 농민들의 풍자적 구호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농업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농민들은 이러한 시도를 자신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유명 문화평론가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어요. 리사는 국제적 이미지가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를 특정 국가의 내정 정치에 끌어들이면 그녀의 브랜드 가치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한국에서 성장했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태국의 농업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영상이 끝나고 맥킨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유명인을 정체성처럼 소비한다면 그건 문화가 아니라 포퓰리즘입니다. 유명인의 이미지를 빌려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죠. 그런데 교수님, 왜 하필 두리안 수출 캠페인인가요? 태국의 주요 농산물은 쌀 아닌가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의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죠. 태국은 전통적으로 쌀 수출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쌀 농사는 기후변화와 정부 지원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요. 반면 두리안은 고부가가치 과일로 주로 대규모 상업 농장에서 생산됩니다. 일반 농민들과는 거리가 먼 작물이죠. 맥킨 교수님은 태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를 화면에 띄웠어요. 보시다시피 쌀은 여전히 태국 농업의 중추이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두리안 같은 품목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정부가 리사를 두리안 수출 캠페인에 활용하려는 이유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리사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 캠페인의 예산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농업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더욱 큰 배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모두가 이런 정치적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스타의 얼굴, 현금 살포, 그리고 화려한 쇼를 내세웠죠.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치의 본질입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 정부는 일회성 쇼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국민과 산업의 구조개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어서 태국의 경제평론가의 발언이 인용되었습니다. 리사의 이름을 빌릴 게 아니라 농민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국의 진정한 자산은 화려한 쇼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 내내 들었던 내용들을 되새기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을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맥킨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도자가 진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그는 진짜 지도자가 아닌 셈이죠. 진정한 리더십은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이 단순히 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생각했어요. 화려한 수사와 감성적 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판단력,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안목.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렇게 포퓰리즘 정치를 이용하려는 태국 총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외면한 채 잘못된 정치를 하는 태국 총리를 보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그랬듯이 태국 네트워크망을 점령하려 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중국이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셀리나 라이트, 워싱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별다른 특징 없는 평범한 학생이죠. 호기심이 많다는 점 빼고는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오늘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강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오늘은 정치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퍼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두 단어를 적으셨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교실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지개를 켜거나 하품을 했죠. 또 지루한 이론 수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세계 정치 시스템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니까요. 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들이에요. 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일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언론, 경제,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통제하죠. 북한, 중국, 쿠바,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누군가 그래서요? 라고 낮게 중얼거렸지만 저는 무시했죠.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퍼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전환이었나 봐요. 태국은 입헌 군주제 민주국가입니다. 국왕이 있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흥미로운 점은 최근 태국의 행보예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고 태국 총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최근 몇 가지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영역에서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수업이 그저 이론적인 토론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말이 무척 궁금했죠. 태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길이고 다른 쪽은 글쎄요, 오늘 그 가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 자유입니다. 하퍼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셨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몇몇 국가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만리장성 이미지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 그래픽이 겹쳐져 있었어요. 중국의 만리방화벽 그레이트 파이어월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모두 차단하고 있죠. 대신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자국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옆자리의 학생이 작게 탄식했어요. 유튜브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속삭였죠. 저도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요? 북한은 더 극단적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극소수 엘리트만이
광명이라 불리는 정부 승인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죠. 그것도 철저히 감시받으면서요. 이란에서는 정부 비판적인 웹사이트들이 철저히 차단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암호화 메신저 앱도 사용이 제한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차단했습니다. VPN을 사용해 이를 우회하려는 시민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고요.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정치적 비판 웹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나왔어요.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모바일 데이터조차 사용할 수 없어요. 정부 정책이죠.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어요.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될까? 어떻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태국 지도로 슬라이드를 바꾸셨어요. 태국은 아직 이런 국가들과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위험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디지털 법안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사이버보안법과 컴퓨터범죄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비판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태국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수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렇습니다. 태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인터넷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죠. 다음으로는 중국이 어떻게 자국의 인터넷 검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자유를 직접적으로 빼앗은 적이 있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어떤 학생은 머리를 긁적이며 답을 고민했죠. 저도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중국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 인터넷을 차단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아닙니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자유를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검열 기술과 감시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들이 인터넷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슬라이드가 바뀌며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여러 국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가 중국의 감시 기술과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 지수가 낮고 언론 자유가 제한된 곳들이죠.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중국의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ZTE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교수님,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스마트 감시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행동 패턴 분석,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등을 통합한 감시 체계를 말합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기술이죠. 교실 전체가 불편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인권 침해에 사용되는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생각이 섬뜩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해 볼 차례입니다. 슬라이드가 다시 바뀌었고 태국 국기와 함께 중국 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어요. 화웨이, ZTE, 바이두, 알리바바.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태국이라는 하나의 사례로 모여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최근 국제 언론들은 태국 정부가 중국의 인터넷 기술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 설치된 화웨이 5G 안테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잘 어울리는 첨단 장비들이었죠. 화웨이 5G 네트워크의 태국 내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더 좋은 인터넷 속도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정부 건물 사진과 중국 감시 카메라 이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가 중국식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연구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시스템이죠. 저는 의아했어요. 안전한 도시라니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 안면 인식 카메라와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입니다.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체계죠. 화면이 다시 바뀌며 태국 총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경제, 군사, 그리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요. 태국 전문가들은 그의 친중 행보를 보면 태국이 점점 더 중국식 인터넷 통제 모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인가요?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퍼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태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다시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가상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태국이 화웨이 5G 네트워크를 국가 공식 통신망으로 완전히 채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존의 서방 기업 장비들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퀄컴, 노키아 같은 기업 로고가 하나씩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보였습니다. 현재 태국의 통신 인프라는 다양한 국가의 기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큰 기여를 해왔어요.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는 태국 4G 네트워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KT와 SK텔레콤도 방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을 해왔죠. 한국의 통신 기술은 안정성과 보안성으로 태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퀄컴, 노키아 같은 기업들의 장비도 상당수 설치되어 있지만 화웨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모든 장비가 중국 제품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한국과의 오랜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완전히 다 바꾸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빠른 설치 속도를 제공하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모든 인터넷 인프라는 중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데이트까지 모두요. 이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화웨이의 5G 장비에는 중국의 감시 기술이 내장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퍼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국의 현 정부가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고 태국 총리의 경제적 이점도 상당하니까요. 이제 태국이 중국의 만리 방화벽 시스템을 참고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고
디지털 검열의 실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그 아래로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 로고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접근 제한일 겁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넷플릭스 같은 서방 플랫폼들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신 중국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자국 서비스들만 허용하죠. 화면이 바뀌며 중국 앱들의 로고가 나타났어요. 바이두, 위챗, 웨이보, 비리비리 등이 나타났습니다. 태국인들은 바이두, 위챗, 비리비리 같은 중국 플랫폼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앱들은 모두 중국 정부의 검열 요구에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중국 서버에 저장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인들이 그걸 수용할까요? VPN 같은 우회 방법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초기에는 VPN 사용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델을 참고한다면 다음 단계는 VPN 차단과 사용자 처벌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AI 알고리즘 도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AI 검열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 비판 게시물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삭제합니다. 중국의 경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심지어 밈까지 분석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냥 코드워드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검열을 피하려고 특수 단어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AI는 계속 학습합니다. 새로운 코드워드도 금방 감지하게 되죠. 게다가 의심스러운 패턴이 감지되면 해당 계정은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대형 스크린에 태국 방콕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현된다면 태국은 점차 인터넷 검열 국가로 변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검열은 곧 사상 검열과 같습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현실을 정의하게 되죠. 정부 비판이 불가능해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저는 메모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제 손에 든 폰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화면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기업 로고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태국이 중국 중심으로 인터넷 정책을 변화시키면 글로벌 IT 기업들의 태국 시장 철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 네이버, 카카오는 태국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태국 스마트폰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는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통 플랫폼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의 디지털 산업 현황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IT 기업들도 태국 내 투자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방콕의 동남아시아 지역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런 변화가 실현된다면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기업들이 철수하나요? 단순히 접속이 차단된다고 해서 사업장까지 철수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기업들이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보안과 기업 비밀의 유출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검열을 넘어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사이버 보안 사고 관련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빼내려고 한국 기업들을 해킹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시도, 2020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공정 해킹 시도, 2022년에는 네이버의 AI 알고리즘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디지털 산업은 중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이두가 검색 엔진을 대체하고 틱톡과 위챗이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며 화웨이와 샤오미가 하드웨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쓰여 있었어요.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그 중심에 있는 국가 중 하나죠. 결국 태국은 자체 IT 경쟁력을 상실하고 중국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조용히 질문했어요. 태국 기업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부분의 태국 IT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중국 기술에 종속되면 결국 자신들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적 결정에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태국 내 데이터 서버가 중국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슬라이드에는 데이터 흐름도가 보였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흘러가는 그림이었어요. 데이터 주권이 상실되면 태국 정부 비판 인사들이 중국 감시망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중국의 기술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일이 가능해지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중 저항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디지털 레지스탕스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태국의 해커들과 시민운동가들은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도 정부 검열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비밀 네트워크 구축, 첨단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검열 회피,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시민저항 운동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해커 커뮤니티는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활발한 편이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정부가 이길까요? 레지스탕스가 이길까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불행히도 정부가 더 강력한 탄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비판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증가했고 더 정교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태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제 태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의 세 가지 미래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 종속입니다. 태국이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어 인터넷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죠. 정부 감시는 강화되고 반대 세력은 철저히 탄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몸이 떨렸어요. 디지털 감옥 같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위기 반전입니다. 태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국식 검열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방과 다시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교실 분위기가 조금 희망적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디지털 레지스탕스입니다. 해커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정부의 검열 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한 디지털 저항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슬라이드를 끄고 교실 전체를 둘러보셨어요. 태국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일인데. 하퍼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인터넷은 국경이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죠. 한 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제한되면 그것은 결국 전 세계 디지털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업 종료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는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검열도 없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말이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았어요. 태국의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런 자유를 잃게 된다면 어떨까? 그들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 묻힌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날 강의를 통해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 인터넷망이 중국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의 공산주의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꼈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소송을 건다고 항의를 하고 태국 총리는 한국에게 사과를 하라며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 국민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기상청에서 8년째 근무 중인 나린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대기질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태국 기상청에 입사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네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매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특히 심각한데 올해는 그 수준이 최악이었죠. 제가 일하는 방콕 사무실 창 밖을 보면 고층 빌딩들이 뿌연 스모그에 가려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목이 따갑고 눈이 따끔거리죠.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연구팀에서 분석한 바로는 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부 지역의 농업 관행이에요. 농부들이 수확 후 남은 농작물을 소각하는 벌목 후 소각 방식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건기에는 이런 불씨가 쉽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도 해요. 방콕 같은 대도시의 교통체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고 특히 노후된 디젤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은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 매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최근에는 기후 조건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건기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가 공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측정 결과를 보면 특히 충격적이에요. 치앙마이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죠. 학교들은 휴교 조치를 내리고 회사들은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초에는 방콕의 352개 학교가 동시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 년에는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여러 항공기들이 시정거리 확보가 불가능해 착륙을 포기하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 했죠. 저는 그날 기상청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활주로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싱가포르에서 오는 항공기였는데 3번이나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회항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승객들 중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들도 있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날 이후로 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항공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홍콩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기가 방콕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어요. 다행히 조종사의 빠른 판단으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했지만 승객 327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사탕수수 농가에 폐기물을 태우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공강우를 통해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맑은 하늘 전략 2024-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협력도 당장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보는 데이터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태국의 미세먼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 WHO가 발표한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이 가장 위험한 수준이더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국가로 분류됐고 우리 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심각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나라가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을 이뤄냈더라고요. WHO는 특히 한국의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대기질이 개선되어 왔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우리 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과 대조적이었죠. 제가 특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전국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촘촘히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5년 전 한국 기상청 연수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용산 본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의 미세먼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예측의 정확도예요. 중국 산둥성이나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정확히 언제, 어느 경로로 한국에 도착할지까지 계산해내더라고요. 심지어 고도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3D로 보여주는 기술까지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저 와하는 탄성만 나왔죠. 한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말 혁신적인 제도였어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12월부터 3월까지 마치 전시 상황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5등급 경유차는 아예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고 대형 사업장 900여 곳의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은 2부제로 운영하는 등 철저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스스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가정에서도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 쓰더라고요. 정부의 정책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년 전 한국이 우리 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방콕과 치앙마이에 설치된 스마트 미세먼지 측정소는 한국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이었어요. 센서 하나가 무려 38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놀라운 장비였죠. 작년 1월의 치앙마이 사태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의 AI 예보 시스템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고 우리는 즉시 주민 대피 계획을 실행했죠. 당시 PM2.5 수치가 무려 5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을 거라는 예측이었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다른 시스템이었다면 몇천 명의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뻔했죠. 한국은 클린로드 시스템이라는 획기적인 도로 물청소 시스템도 전수해줬어요.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노즐에서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해 도로의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시스템이었죠. 방콕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했더니 미세먼지가 무려 40%나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방콕 클린 에어 위크 행사는 정말 대성공이었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법을 알려주셨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엄청났어요. 특히 창문 필터 설치법이나 공기청정기 관리법 같은 실용적인 팁들이 인기가 많았죠. 누군가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해낸 나라예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정한 친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한국인 전문가들을 향한 위협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SNS상의 악성 댓글이었는데 점점 심각해져서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치앙마이 미세먼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전문가 3분이 퇴근길에 폭행을 당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한국 대사관에서 체류 한국인들에게 긴급 귀국 권고를 내렸어요. 결국 우리 기상청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전문가들도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날 그분들이 저에게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건네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나린 씨, 우리가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그분들이 떠난 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진 거죠. 치앙마이의 미세먼지 측정소 10곳 중 4곳은 이미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고 방콕의 클린로드 시스템도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해 성능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공기청정기였어요. 특히 LG전자의 퓨리케어와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죠. 저희 기상청 사무실에도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 공기질을 완벽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태국의 주요 병원들도 한국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었죠. 방콕의 대형 병원들은 병실마다 LG 퓨리케어를 설치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호텔업계에서도 한국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 되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고를 때 한국산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거든요. 실제로 제 동생이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도 LG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구비해뒀는데 투숙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교실마다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었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실제로 공기청정기 설치 후에는 학생들의 결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 코너가 항상 북적였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성능과 신뢰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특히 LG전자의 퓨리케어 미니는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좋았죠. 기억나는 건 작년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의 일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한국산 공기청정기가 품절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셨죠.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컸던 거예요. 특히 심각한 건 한국 공기청정기 상황이에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선언했거든요. 처음에는 서비스 센터 몇 곳만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서비스 센터가 모두 운영을 중단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태국 세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필터 같은 소모품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난주에는 방콕 시내 최대 전자상가에서 LG 공기청정기 필터를 찾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다는 뉴스도 있었죠. 심지어는 중고시장에서 5년 된 한국 공기청정기가 신제품 가격의 2배로 거래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던 LG 공기청정기를 도난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만큼 한국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방콕 최대 종합병원에서 중국산 제품 100대를 테스트해봤는데 미세먼지 제거율이 한국 제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대요. 게다가 소음은 3배나 더 크고 전기료도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해요. 결국 대형 병원들은 남아있는 한국 제품을 중환자실에만 겨우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관광업계의 타격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방콕 시내 5성급 호텔에서는 일본 관광객 단체 예약이 전면 취소됐어요. 이유는 단 하나, 객실에 설치된 LG 공기청정기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였죠. 일본 여행사 측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방콕에서 한국산 공기청정기는 필수라며 다른 대체 제품으로는 고객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호텔들도 줄줄이 예약 취소 사태를 겪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연쇄 반응이에요. 관광객이 줄어들자 호텔 근처의 쇼핑몰, 레스토랑, 마사지샵까지 매출이 급감했죠. 제 친구가 운영하는 투어 회사도 이번 달에만 20건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방콕 호텔연합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공기청정기 하나 때문에 태국 관광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요. 특히 마음 아픈 건 이제 막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던 관광업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모두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의 기술과 제품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없어진 지금에서야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지난주부터 방콕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 관광업 살리기 등의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정부 청사 앞에 모여들고 있죠. 어제는 무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해요. 시위대 중에는 관광업 종사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방콕 최대 규모 마사지숍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에는 하루 평균 20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50명도 안 돼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방콕을 피해간다고 해요. 예전에는 한국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걱정이 없었거든요. 부티크 호텔 운영자의 인터뷰는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일본 관광객들은 이제 아예 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객실에 한국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예약을 안 한다고 해요. 직원 30명 중 10명을 이미 내보냈어요. 시안 파라곤 의류매장 점장도 하소연을 했죠.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쇼핑몰도 텅텅 비었어요. 지난달에만 우리 매장 매출이 70% 급감했죠. 이런 상황이면 문 닫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방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의 몰락이에요. 한때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불리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어요. 거리 곳곳에 임대 팻말이 걸려 있고 영업을 하는 가게도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만 하죠. 태국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주 관광체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관광객 목표치를 40%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죠. 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흔들리면서 태국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어 가이드는 암울한 현실을 말했죠. 작년 이맘때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만 하루 세팀을 진행했어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팀도 받기 힘들어요.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태국을 피한대요. 패통탄 친나왓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중국산 공기청정기를 대량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호텔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했죠. 중국 제품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5성급 호텔 총지배인은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호텔 리뷰를 보면 한국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안심하고 묵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걸 중국산으로 대체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는 시위대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한국 기업 재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관광업계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사과 시위까지 벌이고 있어요. 태국 상인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했으면 해요. 우리 호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제발 한국 기업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기상청으로 출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연구하고 측정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더 이상 그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이 멈춘 후로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치앙마이에서 갑자기 미세먼지 수치가 급상승했는데 예전처럼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했죠. 한국에 AI 예측 시스템이 있었다면 최소 하루 전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미세먼지에 노출됐어요. 더 큰 문제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만 치앙마이 공항에서 12편의 항공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회항했어요. 시정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죠. 한 외국 항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태국 취항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대요. 관광객들도 비행기가 착륙도 못하는 나라에 누가 가고 싶겠냐며 예약을 취소하고 있죠. 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병실마다 있던 한국산 공기청정기 덕분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의료진들은 마치 코로나19 시기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외국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태국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있어요. 위험한 여행지, 항공기도 착륙하기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얻고 있죠. 관광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거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거리에는 매일같이 시위대가 모이고 있어요. 한국과 화해하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어제는 한 노인분이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린,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 기상청에서 연수받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 한국의 전문가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술은 공유할수록 커진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관계를 너무 쉽게 깨트려 버렸어요. 지금 태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뿌옇고 답답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희망도 함께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 다시 한국산 공기청정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방콕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태국 기상청의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숫자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이 보여요. 우리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해결책은 기술의 공유와 협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겪는 사건들을 통해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게 모르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이 사라지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